자, 이번 시간에는 민족 분열 통치와 다양한 민족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무단 통치와 3.1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죠, 그죠? 이번에는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단원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 분열 통치와 다양한 민족 운동. 자, 여기서 다양한 민족 운동은 3.1 운동과 이렇게 궤를 같이 하는 거니까 3.1 운동은 어떤 성격이라 그랬죠? 네. 처음에는 평화적인 운동이었지만 나중에는 이게 폭력적 탄압을 받게 돼서 일제히 폭력적 탄압을 받게 되고 그 폭력적 탄압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격화됐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1 운동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런 독립운동 구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심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나오게 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요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3.1 운동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요? 바로 3.1 운동은 윌슨 아저씨의 민족 자결주의랑 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큰 틀에서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서 이번 일제강점기의 두 번째 중단원 민족 분열 통치와 다양한 민족 운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분열 통치라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여러분들 이 학습 목표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 통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통치 방식이 바뀌면서 무조건 수탈하던 그런 시스템에서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 변화된 시스템의 그 형식이 바로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금은 합리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것이 갖는 그 한계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통치 시기에는 여기 나오죠. 헌병 경찰, 이걸 또 다른 말로 무단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폭력적 통치를 하다가 이제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통치라고 하면 이 헌병 경찰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 이 보통 경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보통 경찰제로 바뀌고, 그리고 일정 정도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던 이런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해서 1925년에 경성 제국대학교라고 하는 것도 1920년대 중반쯤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요거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는 이 과정을 잘 설명해주는 자료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참 말은 좋아요. 만약에 정말로 이랬다면 독립운동이 없어졌겠죠, 여러분들. 어쨌든 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오히려 이 문화 통치의 핵심은 뭐냐면 경찰력이 크게 증가되고 독립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숫자가 늘었으니까 더 엄격한 탄압과 감시가 가능했겠죠. 그리고 문관 출신 총독은 단 한 번도 임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면 언론에 대한 검열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예 정지를 시키거나 폐지를 시키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전보다는 늘었지만, 이 이전이 어디예요? 1919 3.1운동에 3.1운동 이전보단 증가했지만 여전히 높지 않았다. 그리고 대학 분야도 이렇게 여전히 적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일제는 친일 언론을 계속 양성하고 친일 단체들도 계속 조직하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일본이 이 식민 통치를 하는 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를 계속 이렇게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친일 세력을 이제 키우기 시작해서 이제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친일파 문제가 이게 잘 해결되지 않은 거라고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바로 여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적으로 이 역사를 바라볼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그 안중근 의사를 무조건적으로 최고야 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이렇게 이게 좀 더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관점이니까요.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항상 바라봐 주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자료나 이런 옆에서 보면 이런 날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관점의 근거를 항상 찾아보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문화 통치의 본질, 자료 1번이 뭐죠, 여러분들? 그쵸. 경찰 제도가 변화했다. 뭐에서 뭐로? 헌병경찰제에서 보통경찰제로. 그렇지만 뭐가 증가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경찰의 인원도 증가하고 모두 증가했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감시의 정도도 더 올라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3.1운동을 정말 제대로 겪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감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그동안에 행했던 뭐 잘못된 정책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학생 수 비교 나오죠? 한국인이 1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몇 명의 일본인이 다녔느냐를 보여주는 표예요. 대학교 교육, 특히 여성 교육과 이 대학 교육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죠. 초등 교육은 큰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교육 기회가 차별적이었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여기를 좀 보게 되면 한글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자, 한글이 있지만 여기 보시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요 빈 공간들이 보이죠? 요 빈 공간들. 한글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로 검열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삭제된
신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글 신문이 발행됐다. 이건 좋은 거죠. 그렇지만 검열을 통해서 기사 삭제를 하는, 또는 또 뭘 했어요? 그리고 또 위에서도 했던 정간 또는 폐간, 신문 같은 경우를요. 네. 네. 시켰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신문사를 정간 또는 폐간시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주시고요. 예, 뭐 기만성.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어려운 말이니까 이게 또 이 기만성이라고 하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 네. 다르게 이렇게 해서 이게 혼동을 하게 하는 거, 혼동을 주는 거. 이게 바로 이 기만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식민지 통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어떻게 보면 이 문화 통치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은 좀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산미증식 계획인데, 산미증식 계획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쭉 내용이 나옵니다만 핵심은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번엔 좀 펜을 좀 색깔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빨간색은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 되어 있죠. 뭐는 증가했습니까, 여러분들? 뭐는 증가했어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을 제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대비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뭐는 줄어드는데 뭐는 증가해요? 그쵸, 여러분들. 조선인들이 소비하는, 즉 한국인들이 소비하는 쌀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뭐는 증가해요? 일본으로 수출되는 쌀은 증가하고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로 이 기만적인 모습의 한 단면이 되는데, 이 기만성의 단면이 바로 이 산미증식 계획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산미증식 계획을 왜 했냐? 일본 내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되는데, 일본이 공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쌀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 쌀이 부족하게 됐는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쌀도 같이 생산하면 좋겠지만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조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선의 쌀 생산을 증가시키고, 그래서 여유분을 수출해 가겠다. 이게 일본의 여유분을 수출. 이게 처음에 일본이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농산물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 생산을 늘려라고 했을 때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뭐는 안 지켜져요? 요 두 가지 부분에서, 요 두 번째 부분에서 생산량 증가는 잘 안 되는데 수출은 너무 쉽죠, 그죠? 있는 쌀 그냥 이렇게 사가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되다 보니까 요 도표에서 나오는 상태. 조선인, 여기서는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한국인이라고 할게요. 일본의 강제 식민 통치를 받던 당시에 한국인들이 소비하는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본으로 뺏기는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나름 이걸 돈 주고 사갔으니까 지주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쌀을 이렇게
반출 혹은 수출하는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사정이 안 좋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주를 침략해서 그러니까 만주를 침략하진 않았죠. 이때는 이 만주에서 이제 조와 콩 등 이런 잡곡을 사다가 이 조선에 이렇게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쌀이 주식이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은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높은 소작료, 저번에 설명했었죠, 그죠? 경작권이 부정당하면서 소유권만, 지주의 소유권만 강화가 되다 보니까 세금 부담을 누구한테 넘겼다고요? 소작농에게 넘겼다. 아시겠죠? 그래서 높은 소작료의 원인이 바로 이런 거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주가 세금을 받게 되면 그거를 이렇게 넘기게 된다. 그리고 쌀 증산에 필요한 여러 비용,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비료값, 대표적인 게 비료값이에요. 이런 비료값 같은 것도 누구한테 넘겼다? 원래는 그러니까 쌀을 팔 수 있는 것도 소작농이 지어서 창고에 쌓이면 그거를 지주가 그 수출업자한테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주가 이익을 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지주들이 일본 계열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비료값이나 이런 것들을 조선인 농부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 화전민, 그러니까 숲이나 이런 곳을 불태운 다음에 그걸 밭으로 일구는 사람들이나 이런 만주나 연해주로 이 국의 이주가 더 활발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폐지하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었죠. 이 폐지의 조건은 일본인들의 기업 활동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 허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떻게 사는지를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제한받았다면 이제는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고, 그렇지만 핵심은 일본인을 위한 거였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언뜻 이렇게 보기에는 1910년대보다 훨씬 더 나아진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화려한 겉포장지를 살짝 뜯어내고 봤을 때에는 그 내용물이 철저히 일본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많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산에 가면 여러분들 이성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는데, 물론 뭐 저기 그러니까 이 군산 지역에서 이런 빵집이 발달할 수 있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 산미 증식 계획 과정에서 쌀 수출항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쌀 수출항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런 이 빵집,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이런 빵집들이 생길 수 있었다. 아시겠죠? 이런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돈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지금 현재에도 철도와 창고, 세관, 은행 등이 계속 존재한다. 일제강점기의 모습이. 그래서 쌀이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일 민족운동 세 가지 그 꼭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력 양성운동, 자, 두 번째로 가서 이런 다양한 사회운동,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세 번째 꼭지였던 이 무장 독립투쟁운동. 그래서 요 세 번째,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분들 항일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큰 범주에서, 여기서는 이게 뭐 국내와 국외를 나눠서 설명해 줬지만 여기서는 국내죠.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 운동과 다양한 사회 운동,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이 신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여러 정치 세력들이 연합이었다.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20년대에 진행됐던 그 다양한 민족운동들을 이렇게 함께 요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조금 길어진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수많은, 그러니까 좀 더 배울 내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점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 실력 양성 운동은 나중에 자치론을 주장하는 쪽으로 변절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계속 실력 양성을 해서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순수한 노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닌데 나중에는 자치론, 일제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하자라고 하는 걸로 약간 변화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흐름을 좀 이렇게 미리 좀 알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산장려 운동은 여러분들 핵심은 그거예요. 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자. 이 조선이.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그리고 또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의 그런 토산품 애용을 강조하고요. 그렇지만 이 일본 상품을 배격하자.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민족 자본을 위한 그런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발전 그러니까 단계에서 보게 되면 꼭 필요한 그 자본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본이 모이고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족적 대결이라고 하는 걸 좀 활용했다라고 하는 조금 그 당시에 그 맥락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일제의 방해 때문에 큰 성과는 없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밀립대학 건립운동,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 밀립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이런 대학 교육이 이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고등교육기관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수혜와 가뭄도 이때 당시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1925년에 1925년에 경성제국대학을 일본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924년이네요. 정확하게는 1924년 6월에 1924년 6월에 제가 여기다 썼던 것 같은데요. 경성제국대학교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교를 만들게 됐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정확하지 못했던 거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요. 그래서 얘가 1924년에 생겼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운동의 성격, 그러니까 밀립대학 건립운동 그리고 물산장려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민족 자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과 민족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돈과 학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도 여기서 보면 이 조만식이라는 분도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해방 이후에도 한번 나오시는 분이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토산품 내용과 뭐 일본 상품 배격 주장하고 뭐 이런 확산됐다 뭐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 이 물산 장려 운동과 비슷한 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간디라고 하는 분이다. 아시겠죠? 물레 돌리는 장면 대표적이잖아요. 영국 상품보다는 일본 상품을 인도 상품을 사용하자. 일본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1920년대 중반이 되면 1920년대 중반 다양한 이념과 사상들이 유입이 됩니다. 어디에? 식민지 조선에. 그래서 이 식민지 조선에 다양한 이런 사상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때 당시 이 딱 중반 요때 유입된 게 이 사회주의 사상이고요. 이 사회주의 사상은 두 가지 분야, 농민운동 분야와 노동운동 분야로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을 좀 하자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척점에 있는 관점인데,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힘들었던 농민들과 노동자들의 그런 권익을 향상시키는 게 식민지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유입된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 여러 가지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형평운동, 소년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좀 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소장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소장료를 인하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노동운동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먼저 잘 결정됐었다면 농민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극되지 않았겠죠. 사회주의 사상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먼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했었죠. 두 가지의 갈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농민 입장에서는 지주가 대부분 일본인이 다수였단 말이에요. 소작인들은 거의 대부분 조선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더 갈등이 첨예화되는 거죠. 이 둘의 갈등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노동운동 분야에서도 이런 낮은 임금, 이런 민족 차별 등에 저항해서 파업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 방정환 선생님이 천도교의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고 하는 호칭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얼마나 이렇게 어린이들이 차별을 받았으면 이런 운동이 벌어졌겠어요, 이때. 그리고 형평운동은 신분제가 폐지됐는데, 이 백정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도축업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이 사회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주의의 여러 가지 그 사회운동과 더불어서 그 학생들도 여러 가지 그 사회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식민교육과 민족차별교육, 즉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 보통학교 내지는 소학교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초등학교 편제가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6년제, 조선인 같은 경우에는 4년제, 이렇게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이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가고요,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는 시스템이었다면,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학교죠. 보통학교. 지금의 초등학교고요. 조선인 같은 경우에는 고등보통학교라고 해서 나온 다음에 전문학교, 이렇게 이어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적인 시스템 때문에 이런 수업 거부, 동맹 휴학 등의 활동들이 벌어졌고요. 1926년 순종 임금님의 이런 장례식 때 이 만세 시위가 이런 불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이 쌓여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탄압으로 널리 확산되지 못했지만 이런 학생들이나 젊은 계층의 불만이 계속 표출됐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광주 학생 항의 운동 핵심은 그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일본인 남학생이 이게 희롱을 했고요. 한국인 여학생을. 이 과정에서 그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충돌, 그러니까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일본 학생들 편을 들게 되니까 이게 민족운동으로 주장하는 이런 학생들의 그런 그 민족차별 중지, 그리고 또 식민지 교육제도의 철폐, 그리고 일제 타도 등을 주장하는 이런 좀 더 적극적이고 극단적인 이런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이런 민족운동이었다, 국내 민족운동이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신간에는 여러분들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대립을 하다가 이제는 나뉘어져서 활동을 하다가 그 중에 일부가 자치론,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하시던 분들이 나중에 자치론으로 간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이광수 채린이다. 이분들이 다 이게 3.1운동 독립선언서 쓰셨던 분들이에요. 아시겠죠? 3.1운동 가담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됐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 계열이 신간회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강연회도 열고요. 그리고 또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조사단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국내에 좀 침체되어 있던 국내 독립운동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대표적인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신간에는 그렇지만 활동 방향을 둘러싼 내분과 그러니까 이게 민족주의 노선과 사회주의 노선이 계속 갈등을 했고요. 거기다 이제 일제의 탄압, 이 두 가지 요소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갈등, 그리고 이 탄압이 영향으로 30년대 초에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령들을 통해서 어떤 단체인지를 좀 잘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일제에 탄압을 했다. 이게 민족주의 계열이고요. 자, 그리고 또 어디겠어요? 그 다음이 어디예요? 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고 나는 사회주의 세력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에 타협하는 자치론의 등장. 아시겠죠? 요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연합이 가능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자, 의열단. 여러분들 의열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김원봉 아저씨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요. 이제는 국내 상황. 처음에는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해서 실력을 길러보자. 그리고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여러 다양한 사회 평등 운동 내지는 차별 철폐 운동이 있었고요. 그 운동과 더불어서 이 사회주의 그런 계열의 영향을 받은 그런 영향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그 젊은 세대의 그런 교육 격차나 여러 가지 이 한계들을 극복하자 하는 걸 요청했던 그런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리고 이 자치론이 등장하면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자들이 같이 연합해서 활동했던 신간회, 이렇게 큰 흐름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체들과 개별 이런 그러니까 추구했던 방향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독립운동의 또 다른 부분이죠. 이제 국외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의열 활동에서는 이 김원봉이라고 하시는 분이 의열단을 만들어서 일제에 저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폭탄 투척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는 중반 이후는 의열단은 이제 군관학교에 입학하거나 군사교육, 간부교육을 받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중국, 뭐 국민당에서 만든 군관학교나 뭐 이런 곳들을 많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의열 단원들이 목숨을 던져서 일본 경찰들의 공포의 대상이 됐다. 참 폭력적인 방법이긴 했습니다만 이게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개가 됐다라고 알아주시고요. 3.1운동 이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여러분들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좀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 한 번쯤 좀 많은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한 번쯤 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이 독립운동이라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핵심은 그거예요. 애국 청년들이 망명한 이유 왜 그래요? 탄압과 감시 때문이다. 탄압과 감시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화 통치가 되면서. 아시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망명하게 된 게.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좀 조직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해서 국외로 이주가 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 독립군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근거지가 국외에 있고 조선 그 국경지대로 계속 오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근거지를 소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만주 이 봉오동 지역을 급습합니다. 근데 이 봉오동 주변에서 이제 산에 숨어 있다가 일본군을 급습해서 그 큰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번 졌으니까 다시 한번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북로군정서 김자진이 이끄는 요 북로군정수군과 대한독립군이 같이 연합작전을 해서 여러 독립군 부대가 연합작전을 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승리는 이 이후에 나올 간도참변이라고 하는 되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정규 군대가 아니라 도적대쯤으로 생각했는데 그 도적대들한테 일본군이 완전 어떻게 보면 이제 처참히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청산리 항일대첩 기념비가 중국에 아직도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0배 이상의 10배 이상으로 일본인이 많이 죽거나 다쳤다. 그렇지만 이런 독립군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서 간도 지역의 한인 마을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했다. 참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독립군을 탄압하니까, 그리고 이 동포들에게 피해를 줄이고자 러시아 자유시로 이동을 하는데 위에서 지도를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소련의 영토고 이게 중국이고 여기가 소련이에요. 이게 소련. 그래서 여기서 활동을 하다가 옮겨가게 됩니다. 이 지역으로. 그렇지만 여기서 이 소련의 영토 내에서 누가 이 독립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거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격을 받아서 수많은 러시아 혁명군 공격을 받아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공격을 했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이 이런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러시아 혁명과 같은 이런 사회 혁명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탄압하던 국가였기 때문에 얘네들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한 요청을 하게 되고 그 불합리한 요청에 저항을 하자 바로 공격을 하는 바람에 수많은 이런 사상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다시 독립군이 만주로 돌아와서 이 3부를 만들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고 나서 이걸 다시 통합해서 북만주의 혁신의회와 남만주의 국민부로 재편하고요. 이게 각각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이렇게 계승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이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빛나는 승리가 있었고 탄압이 있었고 탄압 이후에는 다시 통합을 해서 전열을 가다듬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후는 이렇게 두 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주시고요. 일본인들의 만행을 이 미국인이 참 이렇게 잘 기록을 해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정 독립운동이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런 역할들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와중에서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런 전쟁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요즘에 많잖아요. 그 지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제3세계에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뭐죠? 동그라미고요. 김원봉 아저씨가 활동을 전개했고 보복으로 자유시 참변이 아니라 뭐예요? 간도 참변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옳지 않은 거 요 두 개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가능해졌지만 임명은 안 했어요. 핵심은 그거고요. 요 두 개가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주, 일본, 연해주 이쪽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한번 잘 읽어봐 주시고요. 슬픔과 통한의 역사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좀 길었는데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